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바뀐 통화정책 기조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3년여 만에 통화정책이 완화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보육지책으로 평가됩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본인도 예상 못한 결과였습니다. 한 씨는 세계가 전쟁 중이라며 기자회견을 고사했고 부친 한승원 씨가 대신 감격을 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서점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품절 사태가 이어졌고 아침부터 대형 서점 앞 오픈런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강하게 질타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정감사가 대통령 가족 청문회 장이 됐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량에 속도가 붙었다며 급발진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 문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변부 문학이었던 한국 문학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광현 기자입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한강이 선정되자 국내 문학계도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더는 변방이 아닌 세계 문학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예술 분야의 BTS라며 한국이 가진 저력을 보여준 큰 경사란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부터 현대산문의 혁신가로 인정을 받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특유의 서사로 풀어낸 작품으로 차곡차곡 국제적 명성을 쌓은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쪽에서 특히나 수상을 하게 되면서 진짜를 인정받아왔다. 이런 점들, 번역의 역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온 이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전하며 한강의 문학적 배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강과 인연이 깊은 영국 부커상 측도 엄청난 소식이라며 들떠있는 가운데 한강은 이번 수상의 공을 한국 문학에 돌렸습니다.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동료 작가들은 국내 문학의 희망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황석영 등 다른 작가들도 3년 연속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우리 문학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우리 문학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강의 쾌거로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이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한강은 주요 작품에서 인간의 폭력성과 삶의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왔습니다. 5.18, 4.3 사건 등 굴곡진 현대사를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며 소수자를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한강의 작품 세계를 나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결하고 서정적인 문체, 부드러운 듯 날카로운 시선. 한강의 작품은 난해하고 쉽지 않지만 읽고 나면 긴 여운이 남습니다. 인간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소외당한 사람을 보듬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쓰게 한 저의 가장 고통스러운 동기는 인간의 폭력에 대한 고통이었지만 결국은 글쓰기를 통해서 나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1995년에 나온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은 밑바닥 사람들의 상처를 그려냈고 내 여자의 열매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의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부커상을 안긴 채식주의자는 불안정한 삶 속의 폭력을 강렬하고 감각적으로 담아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개인적 상처를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로 확장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3 사건의 비극을 그린 작별하지 않는다도 세 여성의 시선으로 삶의 고뇌를 풀어내는 등 작가는 늘 인간의 상처와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남성 작가들은 역사의 상처가 생기는 과정과 경로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일에 많이 집중했다면 한강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어떤 현장, 순간, 화자의 내면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어루만지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강의 작품은 비서구권, 여성, 소수자 등 주변부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면서도 인류 보편의 문제인 폭력과 상처를 놓치지 않았고 그 안에 따뜻한 인간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노벨문학상이 한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까지는 섬세한 번역의 힘이 컸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처음 알린 영국인 번역가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작품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였고 소설가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상을 받으며 세계 문단의 이름을 알립니다. 출간 10년도 안 된 이 책이 세계적 명성을 얻는 데는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의 공이 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당시 수상 소식을 전하며 품격 있는 번역이 한국어 원문을 날카롭고 생생한 영문으로 바꿨다며 극찬했습니다. 독학으로 단어 하나하나 사전을 뒤져가며 한국어를 공부한 스미스의 번역은 작가 특유의 문체를 살리면서도 간결한 게 특징입니다. The style was controlled, restrained, without being cold, concentrated on the most to make sure that they came across properly in my translation as well. 작품의 감정과 톤을 그대로 살린 솜씨에 원작자인 한강마저 감탄할 정도입니다. I'm lucky to have met Deborah as my wonderful translator and my friend. 스미스는 직접 출판사 접촉과 홍보까지 1인 3역을 하며 한강의 책을 영미권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미스가 세운 출판사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번역 문학의 엄청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강이 강렬한 시적 산문의 혁신가로 불리며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타기까지는 번역의 힘도 컸다는 평가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장이라든지 아름다운 세계를 포착했기 때문에 한 세대 위인 그 작가들한테는 상을 주지 않고 그 후세대에게 상을 줬다.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세계 문학계의 보물창고로 조명받고 있는 한국 문학. 번역 문학의 양과 질을 높이는 체계적인 지원 속에 더 많은 작품이 세계 독자들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형 서점부터 동네 서점까지 한강 열풍이 불었습니다. 서점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서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혼수레를 챙긴 모습도 눈에 띕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쁜 걸음으로 들어서는 시민들. 한강 작가의 책을 구하기 위한 오픈런입니다. 하지만 책은 금세 동나버리고 아쉬운 마음에 빈자리라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어젯밤에 뉴스 듣고 한번 이 기회에 사서 수능 끝나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러 왔다가 지금 다 품절돼가지고. 새 책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지만 매대에 올려놓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조금 전 한강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채식주의자의 새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한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틈을 낸 직장인도 고국에서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은 교포도 뜻깊은 날을 기념합니다. 끊임없는 독자들의 행렬에 결국 급하게 준비한 물량도 모두 소진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쁜 소식 듣고 주위에 이제 지인들한테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받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죠. 점심시간 이용해서 왔는데 좀 일찍 나온 게 잘한 것 같아. 제가 탄 것은 아니지만 참 자랑스럽고 놀랍죠. 시애틀에서 같이
문학 활동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읽은 걸 좀 전해주고. 수상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강 작가 책이 매진된 소규모 서점에서는 혹시 책이 더 들어오는지 손님들 문의가 잇따르지만 재고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상하시자마자 책 남아있던 재고들도 다 나갔어요. 계속 손님들도 문의를 엄청 많이 주시고 출판사에서도 책을 저희한테 할당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서점가에 부는 한강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국내 독자들에게 언제 공식적인 수상 소감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한강이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가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출판사가 기자회견장을 마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치열해갖고 날마다 그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그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해오겠대요. 그러니까 나만 이 한국에서 사는 수상자의 아버지로서의 감각이 내가 뿌리치지를 못하고 이 기자회견장을 마련하게 한 겁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여야는 거친 네거티브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이송을 두고 부산 헬기런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제기된 의혹까지 거론하며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일을 두고 헬기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이 서류 위조를 이유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사건도 꺼내들며 야권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부산 의료를 폄하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런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부산을 찾아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야권을 싸잡아 견제구를 날린 건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멸이 아닌 공생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투표 독려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부산대 의료진 징계 요구 조치 자체가 엉뚱한 규정을 적용한 거라는 이유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발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에 군수 보궐선거가 있는 인천 강화에서 지난 총선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이 있었다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이런 불법이 발생하는지 투표소에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산행, 이재명 대표는 예정에 없던 전남 영광행을 알리며 재보궐 표심 잡기에도 총력을 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을 오가며 유권자들을 만났고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도 종일 영광에 머무르며 야권의 호남 혈투를 실감케 했습니다. 야권이 전통적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을 넘보고 호남에선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위협하는 등 예측 불허의 상황에 재보궐선거전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여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김여사 사법 처리를 요구한 거란 해석입니다. 여권에선 한 대표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김 여사 의혹의 정면 돌파로 냉랭한 민심을 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재보선 이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실제 성사될 경우 김 여사 이슈를 제1화두로 꺼내기 위한 포석을 깔아놨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한 대표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는 등 국민 눈높이 발언을 겨냥한 공개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민심은 대통령 영부인이 악마되는 것도 걱정하는 거지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지금 민심이 악화된다고 보이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이 보수 분열의 가장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한 대표가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들며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처신 자제를 논하고 측근의 입으로 검찰의 김 여사 기소까지 띄우지만 결국 최혜병 3자 특검 때처럼 간보듯 변죽만 울리다 뒤집을 게 뻔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간동훈이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로선 국민 눈높이와 당정 관계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지만 일단 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은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부를 가르는 재보선에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 대표의 발언이 도움이 될진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지 3년 2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180도 전환했습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데다가 물가와 가계부채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기조를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달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을 단행한 지 한 달 후에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완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한 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미국이 빅컷을 하면서 1.5%포인트로 좁혀졌던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다시 1.75%포인트로 넓혀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대로 떨어진 데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둔화한 점이 금리 인하 배경이 됐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고 가팔랐던 가계부채 증가폭도 지난달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은 금통위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금리 인하 결정에 찬성했고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한은은 열어놨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처럼 빅컷을 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인하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해외에서 50bp씩 떨어진다고 우리도 이제 50bp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돈 빌려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경고를 드린 거고.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기가 얼마나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인 니혼 히단쿄가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니혼 히단쿄에 돌아갔다는 소식 들어왔고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내년도 경기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비슷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제때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10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평균보다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56%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 집계의 결과 올해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469만 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분양가 3,508만 원에 비해서 1,961만 원 높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의 이 같은 상승폭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폭 15%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은 올해는 주로 강남 3구에서 분양이 많았고 특히 3.3제곱미터당 1억 3,700만 원을 기록한 포제스 한강 등이 이례적으로 포함된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 MBK 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한 번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또 고려아연 지분의 1.8%를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 분쟁의 승부처로 꼽히는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와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리기로 한 데 대해서 회사가 2조 7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돼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회사의 귀중한 재원이 소모돼 회사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지게 될 거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통한 구제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속된 고금리로 활력을 잃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오랜만에 금리를 내렸는데 네. 인하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3년 2개월,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키워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내수,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역할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인플레이션 잡는 거,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9월 우리나라의 물가가 1.6%까지,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뭐 3년 8개월 만에 일이기도 하고 우리 체감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1%를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내수죠. 지금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 수출은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아마 올해 7천억 달러도 넘어서 일본보다도 많은 수출을 할 것도 같은데 내수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분들 체감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자 부담을 좀 더는 또 특히 이제 내수에 돈 좀 돌게 하려는 두 번째 목표였고요. 세 번째가 미국이었습니다. 네. 우리랑 지금 미국의 금리 격차가 너무나 컸어요. 2%포인트 정도가 났었는데 뭐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연준이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하면서 굉장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우리도 뭔가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겠네라는 숨통을 트여준 이 세 가지 측면이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준 인하폭보다 적게 이제 내린 건데 네. 이렇게 미국과 좀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죠. 앞서 이제 표를 잠깐 봤지만 이 자체가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 그것도 금리 역전이죠. 네.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예. 만에 하나 우리도 똑같이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다면 그대로 또 2%포인트가 유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는 덜 스몰 컷이라고 하는 0.25%포인트를 이제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쪽이 일단 이제 빅컷을 단행을 했는데 예.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미국 경기는 안 나쁘네. 고용도 괜찮네. 그러면 당장 11월 6일 날 있을 미국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안 내려도 되겠네.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피봇, 금리 인하로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미국이 멈칫멈칫하는 모습도 나온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는 0.25%포인트 정도를 내려놓고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창용 한은 총재가 뭐 추가 인하 뜻도 내비쳤는데 이번에 매파적 인하라고 했단 말이죠. 네. 0.25%인데 매파적 인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매파적 금리 인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누구보다도 고민이 컸을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였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물가라든가 또 내수 경기라든가 또 미국의 상황들을 좀 보면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그동안 어떤 측면을 계속 강조해 왔냐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집값 만약에 인하하면은 또 고삐 풀린 듯이 날아간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긴축해야 돼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꾸준히 해 놓고선 아직까지 가계부채나 집값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는데 내린다? 이러면 상당히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내리기는 내리지만 이제 우리 뭐 국민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인을 주는 것이 마치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뭐 동결로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리기는 내렸지만 속마음은 나는 안 내리고 싶었는데 내렸어. 뭐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매파 비둘기파를 나눠서 매파적 금리 인하. 그래서 이번에 내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음 달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인데 이때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연준이 점도표라고 해서 이제 표를 내면서 연준 위원들 자기네 의견을 내는 이제 그런 뿐만이 아니라 전체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어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향후 금리의 전망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은행도 이걸 좀 도입해서 네. 이제 3개월 후에 포워드 가이던스 전망치를 이제 금통위 위원들한테 받는데요. 지금 금통위 위원들 다수가 3개월 후에 금리 수준 3.25를 제시했거든요. 지금 네. 이제 0.25를 내려서 3.25잖아요. 그렇다면 연내에는 지금 한 번 남았습니다. 11월 금통위가. 이건 동결로 가고 아마 내린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장용성 위원이 있어요. 금통위원 중에서 동결 소수 의견을 내면서 약간 균열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결을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장 의원은 약간 좀 이제 다른 결을 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내린다의 그 이면을 보면 경제가 좋다, 즉 견딜만 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예. 지금 경기를 너무 나빠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고, 근데 장용선 금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 경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미리 인하하지 말고 조금 더 버텨놓고 정책성에 한번 효과를 좀 본 다음에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런 후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지난 8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수 회복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민간 소비 부진을 만회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왜 7월에 선제적으로 그냥 0.25 내리고 그냥 9월에 0.25 하지 7월에 안 내리고 끌고 가다가 그냥 해가지고 9월에 왜 빅스텝을 했느냐.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온 빅컷을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말 대쪽처럼 가계부채, 집값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안 내릴 것처럼 하다가 어차피 내릴 거면서 또 계속 그 한국은행이
거슬린다고 금리 동결에 긴축의 이유가 집값과 가계부채인데 해결된 게 없잖아요. 예. 그래놓고서 내렸으니까 차라리 이랬으면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릴 바에야 지난 8월에 내릴 걸 왜 이랬는지라는 좀 실기론도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함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0.25%포인트 금리 내리면서 우리 내수 실물 경제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하나의 이제 딜레마이자 숙제이기도 한데 예.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것은 아주 그냥 이제 쉽게 단적으로 생각해서 저금리가 되면 좀 이자 부담도 덜게 되고 그렇다면 가계 입장에서는 여윳돈도 생기고 그 돈을 쓰면서 내수에 좀 불씨도 붙이고 국내에서 수출 말고 내수에 돈이 돌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게 통화정책의 금리 인하의 또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금리를 내려줬어요. 그럼 이제 가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고 나 집 사야 되겠다. 그래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돈들이 또 집값으로 가면 막대한 2억, 3억 빚을 내면 그 이자 갚으려고 가게들은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악순환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고 좀 내수 쪽으로 돈들이 좀 돌아야 이번 금리 인하의 내수 경기 회복에 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금리 인하하면 금통위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뭐 가계 부채가 늘 거다, 집값을 다시 좀 자극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끌족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네, 계속해서 보냈고 오늘도 또 보냈더라고요. 지금 내리긴 내리지만 과거 우리 코로나 때와 같은 막 기준금리 1% 미만 이런 시대는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는 안 오니까 뭐 영끌족들에게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자 감당할 만큼 뭐 해라. 근데 지금 시중에 던지는 메시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경고를 했으면 이번에도 차라리 동결을 하거나 하지 뭐 이렇게 좀 반대 의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끌족들의 그 열망, 집을 살려는 열망은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 되는 것이 실증적으로 좀 나와야 끝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앞서 이제 금감원장도 나오고 금융위원장도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가계부채의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 내수 활성화는 글쎄요 그 효과는 좀 거두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예, 가계대출을 보면요. 지난달에 워낙 가계대출이 높게 올랐기 때문에 8월이요? 예, 8월에 그렇군요. 8월이군요. 워낙 높게 올라서 9월 가계대출 상승폭이 높은 편인데도 그렇게 높게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 좀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괜찮은 그렇죠. 상황인가요? 저거를 줄었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증가폭은 줄었지만 8월은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된다라고 해서 막 말일 30일 막 이때 들어가가지고 9조 7천억이 나오는 건데 9월에 5조 원대 가계부채 증가액입니다. 잘 보시면은 평균 밴드에 들어가 있죠. 5조 원대라는 것도 많은 타는 액수고요. 또 하나 9월에는 추석이란 연휴가 있어서 일주일이 거의 휴업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5조를 빌렸다라는 것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는 절대 꺾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 당국에서도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통상 대출금리도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한 2년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중금리, 뭐 은행채 금리라든가 뭐 국채금리라든가 심지어 회사채는 아니지만 이쪽 금리 채권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지만 아예 미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의 방향, 그래서 미국의 뭐 큰 틀에서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과연 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질 거냐 말 거냐. 그 영향이 한국은행 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채권 시장,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바라보는 경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내 주담대가 당장 다음 주부터 변동금리가 뚝뚝 떨어지겠냐? 이것은 좀 미지수고 오히려 미국 쪽의 채권금리를 바라보는 것이 또 맞다. 이런 대목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통상적인 그 상식으로 볼 때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시장에 좀 붐을 일으키는 이런 걸 봐왔는데 오늘 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실은 이제 금리 인하는 주식 하락기와 맞고요.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는 금리 인상기기는 하나. 그러나 이런 단기 이벤트, 특히 우리가 지금 38개월 만에,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거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주식시장도 좀 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좀 오른다 싶었던 주식시장 상승폭을 다 마감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하락 마감을 했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서입니다. 7월부터.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주식을 파는 건지 아니면 한국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만 파는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의 한 30%, 25에서 30% 비중은 삼성전자고요. 최근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거의 11조를 한국 주식을 그냥 매일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 중에 90%는 삼성전자만 지금 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1등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저렇게 계속 미끄러지고 외국인들이 그냥 눈 떴다 하면 팔고 그 다음날 또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국내 증시 자체가 힘을 내기는 이런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 속에서도 저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어서 안 그래도 오늘도 오만전자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럼 그 외국인들이 판 것 영향이 있고 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네, 수급과 재료죠. 주식은 항상 뭐 수급, 샀다 팔았다와 재료, 이벤트 뭐 여기가 잘했냐 못했냐 실적은 뭐냐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과 재료 둘 다 최악의 국면입니다. 수급으로 놓고 보면 이제 7월 87,000원대에서 59,000원으로 이제 떨어질 때 매일 팔았거든요. 그게 저게 이제 한 9조 원대, 10조 원대가 되고 있고 저 7월 때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저 때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뭐 납품해 HBM3 팔단 납품 성공했다라고 해서 한 3, 4일간 올랐었고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들 매도 개인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지금 25% 정도가 주가가 하락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은 지금 국내 개인들이 거의 9조 원 이상 삼성전자를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나쁜 거고요. 재료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HBM3E 그 다음 세대 3E 익스텐션이죠. 그 다음 세대의 8단, 12단인데 엔비디아 납품 계획이 납품 계약서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SK 하이닉스 벌써 12단을 양산하고 있고 우리보다 뭐 우리가 잘 무시했던 마이크론조차도 지금 8단 물론이고 12단까지 다 성공해서 엔비디아와 계약하고 있는데 천하의 삼성전자가 HBM3 8단도 아직 이렇다 할 엔비디아와의 뭐 어떤 뭐 진짜 사인 납품 계약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재료 측면에서는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 삼성은 이제 메모리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파운드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파운드리 쪽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은 속보치가 나오는 거고요. 최종치가 나올 때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상당 부분 어려운. 그래서 이번에도 아예 보니까 파운드리 쪽 인력을 메모리 쪽으로 다 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그 이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을 줬잖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못 하겠네. 그래 한 거야. 그런데 메모리도 HBM3도 안 된다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재료 측면에서도 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을 했습니다. 윅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수 끝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쾌거고요. 의미 있는 일이고 참 박수 칠 만한 일인데 이게 좀 묻혔어요. 최근에 이제 증시와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특히 환율도 그런 건데요. 이건 주식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우리나라 선진국 국채로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세계 국채 지수라고 해서 지금 잘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FTSE 러셀이라는 곳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근데 저기에 편입이 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인데 우리 한국 국채가 선진 국채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하다가 이번에 사수 끝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번에 비중이 한 2.2%를 실릴 거예요. 조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것은 지수고요. 그건 마치 코스피 지수, 뭐 밸류업 지수, 무슨 지수 같은 다우 지수 같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를 추종하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펀드들,
그 규모가 세계적으로 한 4천조 정도가 돼요. 예. 그 4천조의 자금은 나는 딱 저 세계 국채 지수가 오르는 것만큼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큼 떨어질래라고 해서 이제 패시브하게 운영되는 자금인데 거기에서 2.2%의 지수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추종하는 자금 중에 2.2%, 뭐 대략 70조에서 많게는 90조는 이제 한국 국채를 무조건 사서 담아야 지수를 그대로 추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브랜드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수급 차원에서도 내년 11월부터는 이제 우리 쪽에 국채를 사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환율 안정성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 한국 국채는 원화로 바꿔서 사가야 되니까 그런 쾌거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뭐 물론 내년 11월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빅이벤트가 나오면 약간 우리 감정적으로 또 시장은 항상 자산 시장은 선반영하잖아요. 예. 원달러 환율이 좀 크게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좀 왜곡된 주식이든 채권이든 외환이든 뭐 하나에 좀 숨통을 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내년에 그렇게 편입이 되면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환율 안정성이 있겠죠. 하고 이제 여름부터 포트 교체가 될 테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재정에 있어서도 많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당연히 국채에 대한 이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자 부담 더는 재정적인 운영에서도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또 짚어볼 대목 중 하나가 우리나라 증시가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했다는 건데 이게 위기를 어떻게 잘 피했습니다. 네, 그게 저 FTX 러셀이라는 기관이 예.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 기관에서 채권에 관련한 지수도 만들고 그게 예. 바로 앞서 말한 세계 국채 지수고 주식시장 관련한 지수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FTX 러셀이 만드는 선진국 주식시장 지수, 신흥국 주식시장 지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수를 추종하는 막대한 돈이 있는데 현재 우리의 이제 국장, 우리 한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공매도 때문이기도 한데 네. 왜 공매도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선진국 증시에 못 있고 너네 한국 증시는 이제 신흥국 지수로 내가 빼버릴 거야. 그러면 돈 들어오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보겠다라고 했더라고요.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마 내년 3월께에는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더 이상은 연장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이런 추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3대 채권 지수 중에 2개는 이제 목적 달성을 했는데 주식 쪽이 이제 하나 과제가 있습니다. 네, MSCI.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럼 공매도나 뭐 아까 말한 뭐 관찰 대상국 네. 지정을 피한 그 문제랑도 엮여 있는 그렇습니다. 것 다 같아요. 지금 공매도 하나를 가지고 MSCI든 FTX 러셀도 우리를 이제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당국이 더 연장하기는 좀 힘들 대목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전에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투세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 과연 이렇게 매일 물적 분할하고 상속 때문에 지주사들 주가 누르고 저런 것들이 완연한 그런 국장, 이 K 증시. 지금 연초 이후에 우리의 코스닥은 전 세계 꼴등입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전쟁 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못하고요. 우리의 코스피는 전쟁 중에 러시아, 그러니까 하위 4개국 중에 속해 있는 이건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예. 한국 증시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은 이걸 좀 푸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내년 3월에 뭐 공매도를 어떻게 하든 그것도 뭐 투자자분들, 개인분들에게 좀 많은 공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제언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운전자 측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급속히 차량의 속도가 붙었다며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60대 남성 차모 씨는 지난 7월 밤 서울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 씨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어긴 채 역주행을 시작하더니 이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승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금융회사 직원 등 9명이 숨졌고 5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버스기사 출신인 차 씨는 수사 단계에서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첫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급속히 차량의 속도가 붙었고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역주행 중 경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만큼 운전자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차량이 급발진한 게 아니라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차 씨가 혐의를 다투면서 재판은 앞으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사고 차량 회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증인신문을 통해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법원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과 미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 미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구 대표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 상황과 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에 나선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몬과 미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피해 업체들이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정산 사태 피해 업체 모임인 검은우산 비대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또 구 대표 등의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범죄 은닉과 도주를 막아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밤중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30대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은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는데요. 이상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차된 차들이 갑자기 부딪히며 뒤로 밀립니다. 사고를 낸 하얀색 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들을 마구 들이받습니다. 이 차는 다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새벽 1시쯤 대전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두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주차된 차 30대와 아파트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차 대부분은 이처럼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A씨는 주차장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한밤중에 일어난 날벼락에 주민들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막상 다치니까 깜짝 놀란 건 맞아요. 음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건 또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으로 주차장에 도착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불러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68억 원의 출처와 압수한 40억 원의 나머지 돈의 행방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수사 쟁점을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합니다.
서울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최소 40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A씨입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실제 40억만 훔친 거 맞으세요? 경찰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실제 피해금의 규모입니다. 피해자는 68억 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데 A씨는 훔친 건 40여억 원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30억 가까운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하는데 A씨가 다른 곳에 나머지 돈을 숨겨둔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사안입니다. 피해 사실을 처음 발견한 피해자 지인의 혐의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상대로 정확한 피해 특정을 위해서 이제 진술한 금액에 대해서 근거 같은 거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피해금의 출처입니다. 피해자는 68억을 6개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아 창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는데 거액의 돈을 창고에 보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더구나 A씨가 돈을 훔쳐가며 가방 안에 남긴 메시지도 의문을 더합니다. 내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하지 않을 것. 이라는 메시지가 마치 돈의 출처를 아는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 돈다발의 주인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에 대해 정체를 폭로하면 나도 뭔가 폭로할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 읽힐 수밖에 없는. 경찰이 압수한 현금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유가족 20여 명이 어제부터 경기 광주시 양벌동에 있는 에스코넥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에스코넥이 아리셀 지분의 96%를 가지고 있고 아리셀 생산품을 자사 제품으로 영업하는 등 밀접하게 연관된 이른바 몸통임에도 수사기관은 에스코넥을 참사 원인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심야 로켓 배송 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5월에 숨진 40대 쿠팡 배달기사 정슬기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쿠팡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CLS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유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재 인정에 대해 쿠팡 CLS 측은 쿠팡 관련 업무를 하다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이 북한에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삼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진행했습니다. 7년여 만에 재개된 실사격을 통해 우리 공군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적 타격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공군 전투기 F-15K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상공에 다다르자 지상을 향해 싣고 온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자체 추력으로 가상의 적진을 향해 순항하는 미사일. 곧이어 표적을 식별한 뒤 정확히 명중합니다.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로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실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500km로 공군은 F-15K에서 발사된 타우러스가 400여 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서 F-15K와 타우러스 간 체계 통합과 안전분리 등 운영 능력을 검증했고 킬체인 등 한국형 삼축 체계도 재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우리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공군 미사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실사격 경험을 F-15K 조종사 모두와 공유하겠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타우러스는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
최고 시속 1,100여 킬로미터로 15분 안에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또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반경 3m 이내로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두께 3m 철근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은 앞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2017년 이후 약 7년여 만으로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도심을 공습해 무려 140명 가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레바논 주둔 UN 평화유지군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나오자 각국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깊은 밤 골목을 구급차가 가득 메웠습니다.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엔 베이루트 도심 두 곳의 주택을 폭격했습니다. 8층짜리 아파트가 완전히 파괴되는 등 강력한 폭발로 사상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 고위 간부 와피크 사파를 노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파는 공습을 받은 건물에 없었다고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알-마나르 TV는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UN 평화유지군 본부에서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연기가 솟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네시아 군인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요 파병국인 이탈리아가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 각국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Any deliberate attack on peacekeepers is a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1.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기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유엔군에 주둔지를 옮기라고 요구했지만 유엔군은 현 위치를 고수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레바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0개국이 병력 만여 명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포성은 계속됐습니다. 피난민이 대피해 있는 가자지구 중부 학교를 이스라엘이 공습해 어린이 포함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또다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따스함이 감도는 낮과 달리 저녁이 되면 공기가 제법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1도, 자정에는 17도로 어젯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선선하겠고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며 금요일 밤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날이 꽤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6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에 비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일부 해안에는 오후에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은 이번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자신의 영감이 됐다면서 한국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스웨덴 할리몬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연락을 받은 한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노벨위원회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강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면서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한 편안한 하루였고 아들과 막 저녁을 마친 시점에 연락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s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작가로부터 가장 큰 영감을 받았느냐고 묻자 삶의 의미를 탐구한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자신의 영감이었지만 몇몇 작가를 꼽기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They are searching meanings in life, and sometimes they are lost, and sometimes they are determined, and all their efforts and all their strength, they have been my inspiration.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자신의 작품으로는 가장 최근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해 흰 채식주의자를 권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작품인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썼는데 아주 힘든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I think I was struggling to find the images of this protagonist, people who are surrounding her, and the image of trees and sunlight and everything was so vivid in those 3 years. 노벨상 수상을 어떻게 축하하겠느냐는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한강의 소설이 유럽의 평단과 독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벨 문학상이 아시아와 여성 작가들에게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순표 기자입니다. 한강은 노벨 문학상 발표 직후 노벨위원회와 영어로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사기인 줄 알았다며 너무 놀랐고 말문이 막혔다고 털어놨습니다.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s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실제로도 한강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점치는 전문가나 언론은 없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여성 작가는 18명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아시아 작가는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를 포함해 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완성도나 작가의 인지도를 떠나 첫 아시아 여성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그만큼 놀라운 소식입니다. 서구 문화권 중심이었던 남성 중심이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가면서 탈중심화되는 흐름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메인스트림에 있는 문학계에서도 이제 그 파장과 함께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가우면서도 놀랍기는 출판사나 서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독서의 계절 10월에 맞춰 출판계는 노벨 문학상 예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특별전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강의 책을 출판했던 국내 어느 출판사도 한강의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고 뒤늦게 한정판 기획 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200권 정도 있었던 책들은 다 나갔고요. 오늘은 일단 최대 종당 100에서 300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도 오늘 안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출판계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붐이 조성되면서 한국 문학의 저변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우리 문화는 또 한 번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K-팝부터 영화, 드라마에 이어 문학까지 무엇보다 가장 한국적인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쾌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빛난 우리 문화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한국적인 요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K-팝을 세계 주류 음악 시장에 우뚝 세운 그룹 BTS.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위태로워하지만 아름다운 청춘의 얼굴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은 코로나19로 외로움을 겪던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를 선사하며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It might feel like it's always night and we'll always be alone, but the night is always darkest before the first light of dawn. 영화와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모순을 품은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사관왕을 휩쓸었고 빈부격차의 현대 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씁쓸하고 쓰라린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 1cm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에미상 6관왕을 달성한 오징어 게임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맞아요. 한강의 작품들의 중심에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 있습니다.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 4.3 사건이 소재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우리 안에 남겨진 상흔을 오롯이 응시하며 치유를 모색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질문을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국제무대 장벽을 허물고 있는 우리 문화인들. 한국 문화의 힘도 자연스레 증명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일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에 시내 유명 서점 곳곳에서는 한강의 작품들이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확정되자 발표를 지켜보던 일본 시민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아권 작품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데 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アジアの小説はヨーロッパの作品と比べたら作品の評価落ちちゃってるのかなってなんとなく不安があったんでちゃんと評価され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が今回の受賞で確認できたんで、やっぱ嬉しいですね。 한국을 더 잘 알게 됐다며 이후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そういった本をきっかけに韓国を知ることもできますし、作品としてもすごく力があるので好きで読んでいます。 도쿄의 한 대형 서점에는 한강 작품들을 모은 특설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일본어 번역본은 이미 동이 났고 한글과 영어 번역본만이 일부 남았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이곳 유명 서점에서는 한강 씨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한강 씨의 일본어판 서적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다른 주요 대형 서점들도 대부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反響は非常に大きい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ここ 2,3 年に比べても一番反響大き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ぐらい店頭で手に取る方が多いですね。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주요 뉴스로 다뤘고 많은 문학 전문가들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이 일본 열도에 다다른 한류의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중국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심오한 주제와 독특한 서사 스타일로 유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중망 등 다른 매체들은 이번 노벨 문학상이 자국 작가 모옌의 2012년 수상 이후 12년 만에 아시아 작가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 사고 수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을 문제 삼으며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문 씨가 만취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했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그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 씨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문다혜 청문회냐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거는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의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어때요? 공개 소환 요구에 대해 조 청장은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 원칙을 맞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를 시찰하며 경찰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 시찰 당시 교통 통제가 없었다는 경찰청장의 답변에 당일 접수된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대목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이란 경찰 본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가 전현직 대통령 가족 문제로 대체하는 정쟁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100번, 1000번 잘못했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데는 최근 국정감사가 있어 문 전 대통령을 찾아뵌 적은 없지만 문 전 대통령도 자신과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자 검사를 넘어 판사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가 탄핵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탄핵 압박을 하고 담당 사건 판사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 탄핵 소추를 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니까 굉장히 큰 정부 압박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민주당은 검사 등 공무원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가 탄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며 비선 등을 사유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익이 끼어들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후임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 걸 두고도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3명 중 2명을 추천한 정당은 자신들이 비판해온 14대 국회 민주자유당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인들이 독재정당 취급해온 민자당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의회 독재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자당 시절이나 지금의 민주당은 제2당, 즉 국민의힘과 7, 80석 차이가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관례에 따르면 절대 다수를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산자위 국감에선 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가 코트라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한 차례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모든 국감 이슈가 블랙홀처럼 삼켜지고 있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야지 국감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물론 어디 민주당 지도부에서 시켰겠죠. 민주당은 또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정부가 입찰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수주 경쟁이 치열한 해외 사업에서 지원 의향서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문제를 두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유독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만 불출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국정감사 첫 줄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이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행사하는 동행 명령권을 국감 시작 사흘 만에 6건이나 처리하며 한 해 2.6건 처리되던 평균치를 훌쩍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의결된 동행 명령권을 두곤 야당이야말로 검찰 조사에 출석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감을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바람 빠진 정치적 오물풍선만 남기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동행 명령권을 편파적으로 남발하면서 검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증인 출석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독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위원장이 민주당 몫인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이어 동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동행 명령장 수령 회피로 각각 고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구일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야는 상설특검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요구안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처벌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국감 출석을 피할지는 몰라도 특검 수사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특검 수사 받을 생각 말고 성실하게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 시도는 위법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파상 공세를 펼치는 야당과 민주당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으며 방어전에 주력하는 여당 간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미복귀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40개 의대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 휴학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2025학년도에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이나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대학별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 가능한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 나라 살림이 84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8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큰 적자 규모를 보였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게 된 이유는 세수가 덜 거친 데 있습니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조 4천억 원이 줄었는데 특히 16조 원 넘게 감소한 법인세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으로 337조 7천억 원이 거칠 거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세 수입 예산에 30조 원가량 부족한 수준이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내년 중순부터는 내수 회복 효과가 가시화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실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3년 넘게 계속된 장기간의 고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9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은 8개 분기째 줄며 소비 여력을 죄고했습니다. 통화당국도 내수 회복이 늦어지며 올해 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내년에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대출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 7천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 내내 부진한 내수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소매 판매가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내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된 후 통상 2, 3분기 이후에 영향이 가시화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중순 정도에는 내수 회복에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에 대응해 금리 인하를 서둘러 써야 한다는 실기론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화 긴축 기조를 보다 일찍 전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계 부채를 이유로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가계 빚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가계 부채를 이유로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가계 빚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 초에 가계대출 규제가 느슨해지게 되면 여전히 그 영끌 수요가 압력이 존재해가지고 그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 원대로 다소 줄었습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8월에 비해서 40% 가까이 감소한 건데요.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서 대출 규제 정책으로 나타난 8월 선수요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관리한 영향 등을 꼽았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8월보다 2조 원 줄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한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상승폭이 둔화했더라도 대출 수준이 여전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거라는 진단이 유력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올해 초 강남 3구에서 출발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거세게 퍼졌던 아파트값 상승세. 여름을 지나면서 기세가 꺾여 7월 9천 건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엔 3천 건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주간 매매가 상승폭도 0.1%로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이긴 하지만 영향은 미약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 연준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국내 금리 연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예상돼 이미 주택 시장에 반영됐고 이번 금리 인하 폭이 개인의 집 구매 판단을 바꿀 만큼 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금리 인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진단입니다. 지금은 금리보다도 정부의 대출 규제, 즉 개별 차주에게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출이 나온 다음에 금리가 얼마인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올라버린 집값에 대출도 막히면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면 집값 상승 압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추후에 또 단행이 될 경우 점진적인 그런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 자체의 공급 부족이라든가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바닥에 깔려 있는 데다가 유동성 유입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상반기에 치고 오른 집값이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이다 향후 금리 추이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 배추 생육이 회복하고 있어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 가을 배추 생육관리협의체 회의에서 배추가 9월 중하순과 비교했을 때 생육이 회복되고 있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이나 경북, 강원 지역 참석자들은 고온으로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했던 만큼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서는 DH 대치 에델로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25대 1로 역대 서울 지역 분양단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이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37가구 모집에 37,946명이 신청해 10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국으로도 지난 6월 1110대 1이었던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 X클래스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진행된 이 아파트 특별 공급도 47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모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천시가 국제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망 아티스트들이 동서양을 뛰어넘는 하모니를 선보이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지연 리포터. 네, 이천국제음악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메인 공연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7시 30분부터 이곳에서는 오프닝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동서양의 조화를 주제로 가야금 공연부터 소프라노 무대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프랑스의 뮤지컬 배우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리허설이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천국제음악제는 미래 예술계를 이끌 인재들의 요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음악제의 핵심 주제는 영 아티스트로 앞으로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유망 아티스트에 주목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한 실력으로 자신만의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아티스트를 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클래식부터 오페라까지 매회 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메인 공연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잠시 뒤 시작하는 오프닝 콘서트에서는 수순잎으로 거북이를 만들어 집집마다 복을 빌어주는 전통 민속놀이인 이천 거북놀이 무대도 진행됩니다. 내일은 뮤지컬 나잇으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팬텀 등 국내에서 사랑받는 다채로운 뮤지컬 넘버를 즐길 수 있는데요. 낭만시대의 두 거장인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의 음악으로 그리는 콘체르토 나잇과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오페라 주역 가수들이 선보이는 오페라 나잇도 이어집니다. 앞서 진행된 프린지 콘서트에서는 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통 클래식 공연과 콩쿠르 역사상 단 3번 주어진 그랑프리를 수상한 피아니스트의 연주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음악제는 이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2,000원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음악인들이 만들어내는 보석 같은 무대와 함께 이곳에서 아름다운 가을밤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천국제음악제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한 숙박업소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진압봉을 들고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50대 남성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저항합니다. 재물 공격에 뭐 체포합니다. 붙잡혀 끌려가던 이 남성, 황당한 말을 합니다. 경찰을 조롱하듯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한 겁니다.
출동 경찰관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황당해합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보긴 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했고. 이 남성은 앞서 경남 거제에 있는 금융기관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도 부렸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알고 보니 폭력 관련 전과만 30개가 넘었습니다.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사람을 한 명 죽여볼까 등 이 폭언을 하면서 돌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지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 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백모 씨 부친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피해자 유족 측에 고소장을 접수해 최근 백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백 씨는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대의를 위한 범행 등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포털 사이트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인데 가격은 $30,000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차 주인이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는 공유 서비스를 하는 사업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무인 택시가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택시 시제품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차 안에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머스크는 직접 짧은 도로 구간을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후년, 아무리 늦어도 오는 2027년 전에는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e'll move from supervised full self-driving to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where the car you could fall asleep and wake up at your destination. 머스크는 버스 이용 가격은 마일당 $1인데 사이버캡의 운영 비용은 세금 등을 포함해 40센트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당 가격은 $30,000,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차 주인이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 흥미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o the vast majority of the time, cars are just doing nothing. But if they're autonomous, they could be used, 5 times more, maybe 10 times more. 이에 맞서 현대자동차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아이오닉 5에 적용해 자율주행 택시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부터 초기도로 주행시험을 진행하고 이후 사용자 이용을 추진하며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시제품이 운전자의 감독 없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누가 빨리 기술 완성도를 높여 규제를 넘어서느냐가 자율주행 택시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일 전화 통화를 기점으로 대이란 보복 범위에 대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현지 시간 10일 양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보복 공격을 하면서 핵시설 등 특정 목표물을 타격할 경우 중동에서 또 다른 전면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는데 정상들이 통화를 통해 공격 범위를 조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보복이 핵시설로 향할 경우 이란이 핵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정치 고문인 라술 사나이 라드 준장이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반관영 뉴스통신사 파르스에 핵시설 공격은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의 계산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쾌청한 하늘에 온화한 날씨까지 가을에는 산책을 즐기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운데 이와 달리 봄과 가을엔 날씨가 좋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가을에는 봄보다 습도가 높아서 투과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책을 할 때 더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사량도 봄보다 1.5배가량 적어서 피부가 손상되는 정도도 봄보다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바깥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따스한 볕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면 심리적 안정과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자주 산책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이번 주말도요.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과 대전 낮 기온이 24도, 남부에서는 26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쌀쌀합니다. 외출하실 때 큰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른 시간에 나가신다면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내륙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내일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막다가 구름량만 늘겠고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케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